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저 이메일이나 이 클래스에서 쪽지 다 받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공지를 보니까 이게 전면 대면 수업으로 그 해석이 되게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알고 다시 조정을 해 놓으니까 그래 강의실별로 이게 대면 강의 수강 인원이 제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501호인 경우에 그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면 비대면을 이제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인원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대면 비대면 어느 방식을 원하는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학생들이 지금 한 명인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 대면 수업은 한 명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학생 다수는 저 비대면을 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명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저 그 중간고사 다들 잘 봤죠? 예, 그래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느끼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지 쉬웠어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예제 있죠? 뭐 혼자서 해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바꿔서 냈으니까 이게 뭐 이 정도는 특히 그 오픈북에서 이 정도는 쉽게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8장 그래프 그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그 뭐 이게 점들이 쭉 찍혀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로 표현이 되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녀석이죠. 예, 이어져 있는 녀석인데 이게 시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박스 플롯은 앞에서 봤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복습 겸해서 다시 이렇게 박스 플롯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공계에서요, 이공계에서 그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대부분 이제 이공계 실험 데이터다든가 뭐 시뮬레이션이다든가 무슨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숫자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래프들을 쭉 그려줘야 이제 어떤 경향이 있구나, 어떤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구나,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금 못 다루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 우리 이번 챕터에는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 챕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변수와 변수 사이에 그 상관관계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알려고 그러면 상관관계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를 사실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어떤 그 뭐 실험 논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할 때 다 그 보는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그 일목요연하게 이해시키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R이 또 그 이렇게 강력한 것이 지금 우리 그 공부들을 계속 해왔지만 패키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 기본 그래프 말고도 굉장히 그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 그래프도 가능하고 3차원 그래프도 되고, 그렇죠? 앞에 본 것들은 이제 2차원 그래프였지만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많이 보던 그림인가요? 예, 이제 그 미국 지도죠. 그래서 주별로 뭐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더라. 그랬을 경우에 그 주별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주죠. 여러분들 미국 그 선거를 보면은 뭐 무슨 주에서는 누가 뭐 무슨 당이 뭐 이겼다더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 나눠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지도 그래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이게 네트워크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이 쓰는 그 SNS에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일종의 이것도 인적 그 네트워크거든요. SNS에서의 그 인플루언서들을. 이런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션 차트라든가 조금 이따 배울 이게 인터랙티브 그래프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는 우리가 이제 그 저 말 그대로 보는 사람들하고 그래프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움직이는 차트 이런 것들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다 배우지는 않고 이제 2차원 그래프 8장에서는 2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지도 그래프하고 네트워크 그래프 이런 것, 지도 그래프는 우리 뒷 챕터에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도 이번 챕터에서 아마 우리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배우는데, 특히 우리 ggplot라는 패키지 그 여러 번 들어봤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기왕 그리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쁘게 치장해야 됩니다. 그 이쁘다는 말은 이제 미적 감각이 아니라 우리 그 보는 사람,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이게 잘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ggplot에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2D에 일단 한정을 해서 우리 ggplot 여러 가지 패키지의 그 사용법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배울 그 그래프 내용이 산점도예요. 요게 여기 영어로 보면 이게 스캐터 플롯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산이 이제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캐터가 영어로 이제 흩어졌다는 뜻이죠. 그 점은 말 그대로 점입니다. 그래서 점을 흐트러뜨려서, 그렇죠? 그 그림을 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x축과 y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선이 아니라 이제 점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하고 뭐 소득처럼 이렇게 연속된 값으로 된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에 따라서 x축은 연속된 변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종속 변수로 y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그 관계를 표현해 줄 때, 그렇죠? 점으로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20살, 30살, 40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 레이어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먼저 그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X축은 무슨 데이터고 뭐
y축이 있으면 y축은 무슨 데이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점을 그리나 선을 그리나 뭐 아니면 막대를 그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그 지금 말한 대로 우리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그 표현에 좀 바꾼다든가 색을 표현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한 표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gg플롯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3단계로 그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gg플롯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인스톨을 한번 해본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ggplot2에서 우리가 ggplot2를 이제 메모리에 그 로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봐야죠. 실제로. 그래서 그 x축을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우리가 이제 그 배기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y축을 HWY예요. HWY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고속도로 연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은 자동차의 그 엔진 배기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고속도로 연비입니다. 그래서 gg플롯을 사용하니까 gg플롯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이터, 여기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mpg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ES인데 여기 원래 그 하면은 AXE가 되면은 축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X를 뺐습니다. AES 영어 스펠링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X축은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 DSPL, 우리 엔진 배기량이고, Y축은 HWY더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X축이 지정이 됐고 Y축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는 우리가 그 따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해주면요, 그 데이터 내에 있는 그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최소값 0, 최대값 뭐 7, 8, 이쪽 Y축도 0, 최대값이 40, 50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와줍니다. 이제 그 배경하고 이렇게 축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넣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GOM 언더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점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GOM은 우리말로 그냥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게 뭐 지오메트리라는 그 영어 단어에 아마 그 앞부분을 딴 거일 거예요. 지오메트리가 이제 기하잖아요. 그렇죠? 기하학적인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엔진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비가 좀, 고속도로 연비가 나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튀는 것들도 있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엔진 배기량이 개정돼 굉장히 다양하게 그 연비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전체적인 그 경향성이 엔진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연비가 나빠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넣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범위를 좀 조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다 보여주다 주는 것이 아니라 X축을 3에서 6까지만 표현을 해다오. 그렇죠? 3에서부터 6까지 표현을 해다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이렇게 텅 비어져 있으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Y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LIM, 이게 XLIM이 뭐예요? X 리미트겠죠. 그렇죠? X 리미트 3에서부터 6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텅 비었으니까 Y축도 10에서부터 30까지 하자. 그래서 플러스하고 XLIM, X 리미트, XLIM은 X 리미트, X 범위가 3에서 6, 플러스 YLIM, 그 Y 리미트죠. 그래서 10에서 30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일량이 30에서부터 60까지일 때 그 고속도로 연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gplot을 사용하죠. ggplot 우리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ggplot 데이터는 mpg 데이터 그 프레임,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변수 axs죠. xs의 x축은 디스플레이스, y는 hwy,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축을 우리가 x축, y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mpg가 있으면 원래 딴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mpg 달러 디스플레이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mpg라는 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지정이 되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변수니까 그 mpg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를 넣었죠. 그래프의 종류. 그래서 그래프의 그 종류가 점을 찍는다 이거죠. 산점도. 그렇죠? 그래서 산점도를 찍으니까 이렇게 점 GOM 언더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YX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부축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ggplot를 플로트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줄로 쭉 쓰는 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가독성이 좀 나쁘죠.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뒤에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면은 이렇게 가독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독성이 높다는 게 보고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쵸?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앞에 우리 그 Q플롯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Q플롯은 상당히 기능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데이터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정도라서 아주 문법이 간단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빠르게 어떤 용도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더 멋있고 잘 보여주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색하고 뭐 크기, 글자 크기, 폰트, 그 다음에 점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조절.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안 나왔는데 슬라이드로 내가 뺐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에다가 익스포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누르고 그 아래 내리면은 익스포트가 있죠. 그러면 그 아래 거기다가 세이브 에즈 이미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JPG나 PNG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PDF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커피 투 클립보드 하면은 그래프를 이제 메모리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다른 데로 붙여넣기 해서 그래프가 삽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세이브하거나 우리 그 카피해서 다른 용도 파일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교과서의 188페이지 혼자서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스트 MPG 데이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 데이터도 우리가 써봐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실제로 MPG 미드웨스트 데이터 분석 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에는 냈죠. 그래서 Q1에 보면은 그 CTY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 도시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라. 그래서 X축은 CTI, Y축은 HWI 된 산점도를 그려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G 플롯을 사용해야 되고 데이터는 당연히 MPG고 AES이죠. 그래서 X는 CTY, 그 다음에 Y는 HWY, 그 다음에 뭡니까? 산점도죠. 그래서 GOM 언더바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쭉 되죠. 당연히 그 고속도로 연비하고 도시 내 연비는 뭐 비례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Q2를 보면은 이제 그 미드웨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을 미국 그 중서부 지역에 그 인구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와 아시아 인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은 POP 토탈 전체 인구고 Y축은 POP 아시안, 그 POP가 이제 population이죠. 그래서 인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하, 아시아 인구는 1만 명 이하 지역만 산점도에 표시되게 설정해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GG 플롯 2를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GG 플롯 데이터 이퀄 미드웨스트가 되는 거고 AES에서 X는 POP 토탈 전체 인구죠. 그 다음에 Y 이퀄 POP 아시안 그 아시아인 인구, 그 다음에 P 플러스 GOM 언더바 포인트 3점도, 그 다음에 그 X축이 이제 전체 인구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50만 명이죠. 그래서 XLIM, X림 0에서부터 50만 플러스 그 다음에 Y가 X축이 아시아인 인구죠. 그래서 0에서부터 1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면은 아시아인 인구가 전체로 노는데 유독 그 몇몇 동네들은 몇몇 여기 미국 그 카운티라 그러죠. 몇몇 동네에서는 아시아인 인구가 좀 많은 것 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고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10만이 넘는 숫자는요, 우리가 지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에 2 플러스 0,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1에 1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쵸? 요게 2가 익스포넨트라는 뜻인데, 요게 10의 5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수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노테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근데 정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옵션에 SCIM-PN을 99 하면 되는 거고, 지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SCIM-PN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기할 때 참고 그래프 그릴 때 요게 그 나와 있는 요 숫자들, 그쵸? 10만 단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막대의 그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별 뭐 소득 차이 뭐 이럴 때 어떤 그 아니면 뭐 그 연령대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대별 뭐 소득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떤 집단별 그 차이를 표현해 줄 때 주로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그림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데이터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변수를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단의 평균값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에 이렇게 평균값을 할 때는 우리 또 DPLYR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저 DPLYR은 우리가 인스톨을 해놨죠. 그래서 그걸 메모리에 불러서 이렇게 로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라이브러리 DPLYR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MPG에서 우리가 DRV 있죠? 그 구동 방식이죠? DRV에서 묶는 겁니다. 구동 방식별로. 구동 방식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사륜구동,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묶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M에 서머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mean 언더바 HWY 이퀄 mean HWY 이게 고속도로 연비. 그러니까 구동 방식별로 묶어서 거기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를 mean 언더바 HW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쵸? 그 저장된 녀석을 df 언더바 mpg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그걸 저장을 하라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df 언더바 mpg라고 쳐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표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사륜구동에서는 19점 얼마, 뭐 F 전륜구동에서는 28.1, 그 다음에 후륜구동에서는 21.00. 뭐 당연히 전륜구동이 제일 연비가 낮죠. 그렇죠?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뭐가 됩니까? df 언더바 mpg죠. 그래서 gg플롯에서 데이터는 df 언더바 mp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우리 구동방식 drv가 되는 거고, y는 mean 언더바 hw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둥입니다. 기둥을 세우는 거죠. 막대 그래프인데, 그래서 GOM 언더바 COL이에요. 그래서 COL이 이제 영어로 컬럼의 앞자만을 우리가 딴 겁니다. 컬럼. 그래서 그 컬럼이 이제 영어 뜻을 보면은 그 기둥이거든요. 기둥. 그쵸? 여러분들 저 그리스 신전을 보면은 기둥들이 돌기둥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컬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되어져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뭐 신문 컬럼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얘기하는 게 GO의 언더바 COL 컬럼의 약자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이 그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비교는 되지만 우리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이게 그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은 보기 이쁘죠. 더 보기 이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AES X축에다가 리오더입니다. 리오더가 다시 재정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정렬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민 언더바 HW예요. 그 고속도로 연비 평균의 마이너스니까 이게 내림 차순입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을 더 누르면은 더 하면은 DRV를 X축으로 사용하는데 순서가 그 고속도로 연비의 내림 차순으로 하라. 그래서 제일 큰 F 전륜구동, 그 다음에 후륜구동, 사륜구동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GO의 언더바 컬해서 막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빈도 막대 그래프인데요. 빈도라는 게 이제 그 몇 개가 있느냐 개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수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y축은 표현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mpg를 그냥 쓰고요. 여기 데이터는 mpg가 쓰고 aes의 x는 drv입니다. 여기 x축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녀석의 구동 방식별로 그 개수를 자동으로 다 세줍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에 몇 개의 자동차 모델이 있느냐, 전륜 구동에 몇 개의 모델이 있느냐, 후륜 구동에 몇 개의 모델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는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막대 그래프를 하려면 y축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y축이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OM 바를 씁니다. 그래서 그 컬럼을 여러분들 좀 하고 구분을 해줍니다. 컬럼은 X축, Y축이 다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X축만 있고 그 X축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GOM 바를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변수를 한번 바꿔도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X축의 HWY예요. 고속도로 연비죠. 고속도로 연비가 되면은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일씩 끊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에서 시작해서 뭐 10.9겠죠. 그 다음에 11에서 시작해서 11.9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연비의 그 뭡니까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자동차 모델의 개수, 그렇죠? 역시 그 빈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GOM 언더바 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자동차 모델이겠어. 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17 정도 되나요? 네, 여기 단위를 얘기했죠. 마일 퍼 갤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7마일 퍼 갤론 정도 되는 자동차 모델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6인가요? 예, 26에 해당되는 자동차 모델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29인 것 같네요. 29에 해당하는 자동차 모델이 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GOM 컬하고 GOM 바하고 똑같이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그 컬럼인 경우에는 X축, Y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게 평균 막대 그래프였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한 평균표를 만들고 평균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X축과 Y축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OM 바인 경우에는 빈도죠. 그래서 표를 만들지 않고 원자로를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고속도로 연비를 이렇게 봤지만 그 범위를 자동으로 이렇게 끊어서 주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옵션을 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범위들을 이렇게 잘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원자료를 이용을 해서 바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리고 X축만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해보기를 보겠습니다. Q1이 뭡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SUV 차종의 도시 연비가 높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SUV 차종을 대상으로 평균 CTY가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오. 막대는 연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PG에서 SUV를 골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S별로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필터를 사용해야죠. 예. 당연히 DPLYR 명령어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필터를 해서 클래스에 있는 SUV를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매뉴팩처러 그래서 자동차 제조 회사별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TY의 그 자동차 회사별로 평균을 내고 그거를 mean 언더바 CTY 이렇게 사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합니다. 이게 정렬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가진 데서부터 낮은 값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 디센드 민 언더바 CTY 그 다음에 5군데라 그랬죠.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헤드 O 이렇게 하고 그거를 DF라고 하는 여기 DF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는 DF가 되는 거고 X축은 이제 리오더 메뉴팩처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민 CTY 그렇죠? 그래서 X축은 제조 회사인데 그 도시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X축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Y축은 평균 GTY를 하고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이 다 있으니까 GOM 언더바 COL 컬럼을 사용해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수바루라는 회사가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토요타, 닛산, 지프, 머큐리 뭐 이런 회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수바루라는 이 자동차 회사는 아마 되게 그 엔진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던가 를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 SUV 차종 중에서 뭐 차체를 좀 조그맣게 만들던가 아니면 뭐 가벼운 거를 쓰던가 이렇게 해서 연비를 좀 절약을 한 모양입니다. Q2인 경우에는 자동차 중에서 어떤 클래스 자동차 종류가 가장 많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종류별 빈도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MPG를 바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쵸? 클래스가 되는 거고 GOM 언더바 바가 되죠. 얘는 그 범위가 이미 딱 정해져 있다. 투시터, 콤팩트, 미드사이드, 미니밴, 픽업, 뭐 서브 콤팩, 그 다음에 SUV 이런 식으로 다 딱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V 차량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SUV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죠. 일반적인 그 승용차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래프인데요.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우리가 뭐 실험 데이터를 하는데 이게 시간별로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쭉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이게 선을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인 차트 데이터를 선으로 연결하라. 점으로 딱딱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는 거를 우리가 타임 시리즈 차트라고 우리가 보여준 얘기합니다. 시계열 그래프라고 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나열된 데이터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율은 매일 하루씩 그 값이 변동이 되죠. 그래서 환율이라든가 뭐 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표현할 때 활용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본 그래프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주식 같은 거 돈도 없고 그래서 주식 같은 거를 안 할 텐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뭐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그 소문으로 절대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명색이 그래도 이공계인데 그 주가 동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보고 그쵸? 선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서 이 주식이 살만한 주식이구나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많이 그리게 될 그런 그래프일 겁니다. 자, 시계열은요. 요게 GG플롯 데이터는 이코노믹스입니다. 이코노믹스도 역시 GG플롯2 우리 패키지 있죠. 거기 있는 우리 연습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연도별로 미국 그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코노믹스가 되고 그렇죠? 요거 할 때 그냥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시험할 때도 기본적으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s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그냥 쓰면 안 되죠? 저 여기서 지금 생략을 했는데요. X축은 데이트입니다. 데이트가 이제 연도예요. 미국 연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60 몇 년서부터 시작해서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가 unemployed입니다. unemployed가 실업자 수예요. 실업자 수. 그렇죠? 실업자 수가 되고 그래서 그 연도별 미국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릴 때 선으로 그려라 이거죠. 그래서 GOM 언더바 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되죠. 그렇죠? 삐죽삐죽 올랐다는 얘기가 뭡니까? 실업자 수가 폭증했다는 얘기죠. 실업자 수가 폭증한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겠을까요? 경제적으로 큰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쪽은 미국 그쪽에 오일 쇼크라는 그런 큰 경제 위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미국 인구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실업자 수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때는 요 2010년도 이 근처 9년도 이 근처는 이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부동산 서브프라임이 뭐냐? 프라임이 이제 최우등이거든요. 근데 서브니까 그 아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우량 그쵸? 그다음에 모기지가 이제 주택 융자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주택담보대출이겠죠. 그래서 비우량인데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거품이 탁 꺼지면서 그 경제 위기가 오고 대공황까지는 왔지만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업자 수가 이렇게 폭등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 P save RT입니다. P가 이제 퍼스널일 거예요. 이제 개인이라는 뜻이고, SAVE가 뭐냐면 저축이 되고, 레이트가 RT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저축률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가 시간이라는 게 연도별이죠. 연도별 개인 저축률의 변화를 나타낸 시계열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이겁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이코노믹스가 되고, X축은 데이터, Y축은 PS, P save RT가 되고, GO의 언더바 라인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그 80년대 초반까지는 개인 저축률이 상당히 그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쓸 돈 쓰고 남아서 저축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 돈 다 쓰고 저축도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씁니까? 개인 저축률이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그 국민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축률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축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미국에서 여자들도 그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 혼자 벌어서 옛날에는 집도 사고 자녀 그 대학 교육도 시켜주고 자동차도 사고 뭐 텔레비전도 사고 이랬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저축도 못하고, 심지어 더 힘든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이제 살림하던 여자들까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지경까지 됐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자면 미국의 중산층이 그 몰락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것도 한번 경제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 그림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 간의 값도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의 분포도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미 박스 플롯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분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상자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g플롯의 데이터 이퀄 mpg가 되고, AES의 x는 drv가 되고, y는 hw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저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는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GOM의 언더바 박스 플롯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스가 나오고, 그렇죠? 박스가 나오고 그 안에 굵은 글씨가 나오고 이렇게 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미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자 아래 세로선 보면 이렇게 우리 아래 수염이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요것들이죠. 아래 수염 같은 경우에는 하위 0에서부터 25%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20%가 요 범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위 20% 선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자 밑면 있죠. 밑줄극에 하위 25%, 상자 내의 굵은 선은 그 하위 50% 이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미디안이죠. 그 다음에 상자 위는 Q3라고 해서 하위 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 위에 세로선 요것들이죠. 요 위에 붙은 이게 요런 선들, 위로 붙은 선들, 이 세로선이 바로 하위
75%에서 100%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다 그랬죠? 점들이 찍혀져 있는 거는 극단한 값입니다. 그래서 Q1, Q3에 그 1.5입니다. 그래서 그 Q1과 Q3 간의 거리 있죠? 그거에 1.5를 벗어난 값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IQR 요거 그 Q1과 Q3 사이의 범위 그거에 1.5배가 되는 그 값 우리가 극단치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분포가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전륜구동이 그 전체적으로 값들도 높고 분포도 좁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위쪽으로 이상치들 극단치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본 거죠? 자, 혼자서 해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종류가 컴팩트, 서브 컴팩트, SUV 요 그 자동 클래스가 요 세 개죠. 세 자동차의 CTY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려고 한다. 세 차종의 CTY를 나타낸 박스 플롯을 만들어 봐라. 먼저 당연히 DPLYR의 필터를 사용해서 골라놔야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박스 플롯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G에 필터를 써서 클래스가 이렇게 세 개이죠. 예. 그래서 컴팩트, 서브 컴팩트 세 개 중에 하나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클래스 언더바 MP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그 클래스가 요 세 개만 우리가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GG 플롯을 해주는데 클래스 언더바 MPG가 되고 당연히 X축은 클래스가 되고 Y축은 도시연비 CTY가 되고 그 다음에 GOM 언더바 박스 플롯을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콤팩트, 서브 콤팩트, SUV 그쵸? 요게 지금 콤팩트가 아마 내 기억에 이게 경차로 알고 있어요. 콤팩트. 그래서 경차 연비가 이제 가장 좋고 연비가 됐는데 서브 콤팩트도 값은 비슷하지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SUV는 당연히 좀 큰 차니까 훨씬 더 그 도시 연비가 작으면서 분포는 그렇게 퍼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는 게 그 GG 플롯에서 GOM 포인트 산점도 그리는 거고 GOM 컬럼은 이제 요약표죠. 이게 X축, Y축이 다 있는 거고 GOM 언더바 바는 이제 원저를 그냥 써서 X축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GOM 라인은 선그래프 우리 시계열 그래프를 쓸 때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GOM 언더바 박스 플롯 하면 상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분포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기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점도 그리고 여기 축 설정도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평균 그릴 때 그 DPLY에 그룹 바에 모르고 서머라이즈를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GOM 컬럼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고 리오더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크기순 정렬도 그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한국인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방식들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다음 시간 그 실습하는 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그래프, 박스 플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리를 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이게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관한 그 꿀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었는데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할 텐데 한서대 학생들의 특징이 열의 9은 안 읽어 봅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라고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코드를 실행했는데 에러가 발생한다면 뭐 빠뜨린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패키지를 로드했느냐, 그쵸? 인스톨 패키지, 그 라이브러리 뭐 인스톨 패키지 dplyr,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plyr 이걸 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불려져 왔느냐. mpg 같은 경우에는 ggplot2에서 불러와야죠. 그러니까 ggplot2에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또 ggplot2를 우리가 로드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수명을 정확하게 입력했느냐. 그쵸? 근데 확인했는데 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콘솔 창에 이상한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R이 원래 한글용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영어용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한글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하다가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상한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 입력 대기 상태로 우리 꺽쇠이죠. 커서 기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문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라 이겁니다. 그쵸? 노트북인 경우에 이제 터치패드가 눌러져서 이상한 문자가 입력되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완결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코드의 마지막에 플러스나 컨트롤 시프트 N이나 %인 %나 그럼 반드시 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케이프를 누른 다음에 다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시켜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쵸? 아까 보면은 이제 변수를 평균 서머라이저에서 min hwy니 뭐 min gty니 이런 걸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 놓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혹은 뭡니까 또 입력이 잘못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오타가 난 경우. 그 다음에 R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등호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 파라메터를 지정할 때 등호를 한 개입니다. 그래서 a equal 1이면 뭐예요? a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조건이죠. 영어 우리가 보면 조건을 지정할 때 우리가 똑같냐를 볼 때는 equal 합니다. a equal 1 하면은 a가 1과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열었는지 닫았는지, 그쵸? 제대로도 확인을 해라 이거죠. 이것들도 실행기지 해본 학생들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명을 우리가 제대로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이들 틀리는 게 엑셀 파일은 XLS 하고 SLSX입니다. 요 최신판은 뒤에 X가 더 붙죠. 그렇죠? 엑셀에서 뒤에 또 X가 더 붙습니다. 근데 옛날형인 경우에는 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고, 파일 경로를 지정할 때 이게 슬래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역슬래시나 원화기호를 사용을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슬래시 기호를 써서 파일 경로를 지정하라 이겁니다. 예, 이게 리눅스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줄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이나 플러스나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을 바꾸죠. 그쵸?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연장 기호 앞에서 엔터를 눌러버리면은 코드가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다음에 엔터를 넣어라 이거죠.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M 그 다음에 엔터를 넣어라. 그러면은 R이 자동으로 이게 뒤에 뭐가 있구나. 그쵸? 뒤에 뭐가 있구나를 기다립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할 때 에러 하다가 났다. 그쵸?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에러는 말 그대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된 거고, 워닝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워닝은 이제 실행은 됐는데 뭐 조심할 게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 무시해도 넘어가도 됩니다. 에러는요.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을 안 넣었는데 A를 떡 쳤다 그러면 뭐예요? 에러가 나오죠. 그리고 오브젝트 A not found 이렇게 뜹니다. A가 없는데 이렇게 A 값이 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러죠. 그렇죠? 근데 ggplot2를 했어요. 그러면 워닝이 뜨죠. 그래서 이게 뭐 어쩌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non finite 이게 유한하지 않은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두 로우를 제거했다더라. 그렇죠? 예, 필요가 없는 거 뺐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뭐 여러분들 다 된 거고 다 R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BC가 함수 ABC가 없다더라. 그렇죠? 이거고 unexpected 하고 가로입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가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뭐 가로를 열었으면 꼭 가로를 닫아야 되거든요. 그게 짝이 안 맞았다. 그쵸? 그 다음에 잘못된 기호를 넣었을 경우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unexpected symbol in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호를 입력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코드를 입력한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에러인 파일 RT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되고, 혹은 뭐 커넥션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에 오타 있거나, 혹은 그 경로에 파일이 없거나, 뭐 파일 경로를 명을 잘못 썼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잘 읽어보면은 본인이 무슨 에러가 있구나, 뭘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다른 에러 메시지들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는 보통 우리 구글링을 해보라 그러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해봐라 이거 에러 메시지를 놓고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만약에 한글이다 그러면은 sys.sin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언어를 영어로 하면은 영문 메시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해서 에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인 경우에 이런 거 없는데 한글인 경우에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파일 인코딩이 유니코드나 UTF-8인 경우에 깨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윈도우 메모장을 열고 그 다음에 코딩 방식을 저장 방식을 이제 NC로 바꾼 다음에 재저장을 해줍니다.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한글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온 거죠. 파일을 열고 다리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NC로 바꿔라. 그죠? 원래 있으면 이제 덮어쓰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R 스튜디오에서 반영 전환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엔 그 R 스튜디오 창을 최소화했다가 다시 열면은 됩니다. 혹은 Alt 탭을 눌러서 다른 창을 띄웠다가 다시 R 스튜디오 창으로 되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최소했다가 다시 최대화로 이렇게 바꾸면은 반영 전환이 잘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게 R이 원래 그 영어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글 쓰는 경우에 이렇게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 사용하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창을 열었다가 최소했다가 최대 한번 해보면 잘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본인이 뭐가 부족했나, 왜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교재를 꼭 읽어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야 저 이해가 잘 되고 이게 실습도 꼭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해 주세요. 다음 주는요 9장 데이터 프레임 한국인의 삶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 리포트 있죠. 요거는 이제 혼자서 해보기인데 이미 내가 풀어줬어요. 이 강의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실습해봤나 확인해 보려고 여기 낸 겁니다. 예, 그쵸?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꼭 해보고요. 학생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